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삶의 난관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선뜻 답해줄 인생의 현자가 곁에 있으신가요? 지나고 보면 우리네 모든 삶이 정각에 출발하는 것도 또 정각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요.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 필레머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입니다. 지난 9월에 이 책의 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리커버 에디션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세상을 더 오래 산 이들에게서 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06년이었죠. 저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강연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코넬 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라 이름 붙은 기념비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자는 판에 박힌 교훈이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삶의 생생한 조언과 지혜를 세상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5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각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과 인터뷰, 그리고 여러 사회과학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했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책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의 현자들을 통해 그들의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그리고 3만 년의 결혼 생활이 빚어낸 인생의 가장 소중한 30가지 지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지요. 그들의 지혜는 현 세대의 틀에 박힌 세계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거쳐온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지나온 이들이자 거기에서 삶의 교훈을 얻은 이들이지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살아온 세대, 지독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병과 실패, 상실과 위기를 거쳐온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풍성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력이 바로 우리들 삶의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근심 없이 멋지게 나이 들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만족감과 성취감을 품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지침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돌뿌리나 웅덩이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며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는 법까지도 생생히 알려줍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삶의 조언은 어떤 것이지요? 삶을 통해 당신이 얻은 가장 분명한 해답들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지키려고 한 가장 중요한 가치나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등과 같은 이 질문들에 이제 인생의 현자들이 답합니다. 오늘은 삶의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행복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통과 상실의 아픔 속에 잠긴 모든 분들께 위안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도 매우 많다. 제네비브 포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를 잡아라 하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주어진 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나는 베시 셔먼이 소녀에게 보낸 편지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 베시는 소녀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잘 새겨두기를 바랐다. 사랑하는 소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황금 같은 우리 삶을 무모하면 어쩌지 혹은 무모하지 않으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과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단다. 할머니는 20살에 첫 직장을 구해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살았지. 한 선배가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젊음을 즐기라고 귀중한 충고를 해주었지만 귀를 닫고 살았어.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으니까. 공연 한 편, 연극 한 편을 볼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늘 신경 썼지.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내고 싶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으니 내가 알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단다. 그제야 난 깨달았지. 이 하루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 상실을 통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인생의 현자들도 있다. 메리 베스 그리스 하버는 말했다. 우리 아들이 4살 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삶은 선물이라는 인생관을 갖게 되었지. 인생은 아무 때나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책 같은 것이 아니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라는 말이야. 트루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젠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 언젠가가 바로 어제일 수도 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한 끝에 얻게 된 삶의 비밀 혹은 답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현자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어 보이는 아련한 미소 속에서 마침내 이해했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나날이기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레리 젠킨스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2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단 말이지.
이 주제와 관련한 조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해리어트 와그너의 조언이다. 장례식은 참석 못하더라도 친구는 지금 당장 만나라.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네. 아내와 나는 친구들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초청하는 즐거운 자리나 행사에는 언제든 갈 거라네. 간혹 캔자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혹은 산간벽지에서 설마 정말로 오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초청장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초청장을 받으면 우린 간단해. 파티를 정말 좋아하거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자네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그래서 여기 온 거라네.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우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친구들까지 있더라니까. 우리의 나날들을 헤아리는데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묻자 그레첸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89년을 살면서 내가 배운 건 행복이란 조건이 아닌 선택이라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그러고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그레첸을 졸랐다. 그녀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면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라고 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사실이야. 나에게는 충격적일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준 이 교훈은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매우 보편적인 진리였다. 글로리아 바스케즈는 그들이 지닌 해안을 잘 보여주었다. 내 선택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머리에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어. 굳이 고통을 견디고 감수할 필요가 없더군.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지. 모 아지즈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자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네.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지. 짜증, 두려움, 실망 같은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유발한 감정이야. 반드시 잡초 뽑듯 없애야 하는 것들이지. 그런 감정들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용한 다음에는 흘러가게 두는 거야. 외부로부터 온 압박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이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의 결과도 아니다. 매일매일 부정을 넘어 긍정을, 환멸을 넘어 희망을, 권태와 무관심을 넘어 기쁨과 새로운 경험을 향한 열린 자세를 선택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행복이 만들어진다. 삶이 더 나은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력하게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실제로 인생의 현자들이 가장 먼저 제시한 교훈이자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것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다.
그들이 고난과 위기를 겪고도 행복과 만족감, 심지어 기쁨까지도 느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더욱 안심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는 힘든 상황에 적응하라는 것이다. 즉, 힘든 일이 생겨도 삶에 내재한 기쁨을 절대 잃지 말라는 의미다. 마거리트 르노는 이렇게 말한다. 살다 보면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울하고 부르퉁한 모습으로 신세 한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용감한 얼굴로 삶과 잘 지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때론 남은 삶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 가급적 그 문제를 빨리 조율할수록 삶이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크리스티 갤비는 행복이란 무작정 내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며 각자 의식적으로 기쁨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숨쉬는 방법,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게. 인생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 고통에 매몰되면 빠져나오질 못하지. 난 누구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쁨과 행복은 그냥 턱하니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자신이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감사야말로 정답일 수 있어. 그러한 태도가 고난을 헤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네. 이러한 인생의 현자들의 태도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태도라고 부른다. 이는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누구나 저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살이 빠진다면,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혼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건강하다면, 돈이 많다면 등등. 그러나 인생의 현자들은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식의 바람은 무의미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회상해 보면 내가 이 교훈을 처음 깨달은 것은 막내딸 사라를 통해서였다. 당시 사라는 6살이었다. 상점에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유혹을 떨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인형이 하나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인형이었다. 중년 남성인 나는 도대체 왜 아이가 인형의 분홍 머리카락에 파란 하트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설레며 잠도 못 자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그 인형은 행복의 열쇠였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왔다. 그 인형을 사서 10분 정도 가지고 놀던 딸 아이는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이게 다야? 심리학자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꿈꾸던 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상황의 변화는 단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뿐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모라면 식의 마음가짐은 기껏해야 아주 잠시 동안 행복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린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상황 변화가 장기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삶을 대하는 관점은 젊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식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나 큰 고통,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강조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태도는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정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협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의식적으로 행복을 선택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인생의 현자들은 매우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결정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구체적인 순간을 딱 집어 설명해 주기도 했다. 루스 햄이 그런 경우다. 그녀는 앞에 2장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치 시대 독일에서 유대인 아이로 살아가야 했던 루스는 요즘 젊은이들로서는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 평온하고 따뜻했던 내 어린 시절이 어느 날 나치 깃발과 제복으로 뒤덮어버렸어. 나는 그 제복이 정말 무서웠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겁에 질렸지. 루스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쳤고 이후 루스는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은 유년 시절에서 그치지 않았다.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할 참이야. 내겐 아이가 셋 있었지. 막내딸 셰리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 늘 연기 연습에 몰두했지. 딸의 연기지도 선생님은 딸을 버블이라고 불렀어. 정말 거품 같은 아이였거든. 늘 쾌활하게 제잘거리던 그런 아이였지. 딸이 21살 되던 해 어느 날 집에 왔어. 그리고 말했지. 엄마, 방학이에요. 저 카리브해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제 친구의 친구가 거기 살아요. 그 친구네 집에서 잘 수 있대요. 비행기 값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 셰리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 결국 승낙을 했지. 딸애는 그렇게 휴가를 떠났어.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비행기 사고가 난 거야. 딸애는 죽었어. 21살의 나이에. 그렇게 예쁘고 꽃다운 아이가.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도 내게는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비행기 사고가 딸에게 난 거야. 신문에서 그 소식을 읽은 사람도 있을 거야.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말이야. 38명의 사람들이 죽었지. 루스가 겪은 일은 두 딸을 둔 아버지인 나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다. 나는 루스에게 물었다. 그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주지. 그 일은 정말 끔찍했어.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지. 난 2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도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지. 난 그저 기계처럼 살았어. 눈을 뜨면 일하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 잠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녁을 먹고 치우고 바로 자러 가는 생활을 계속했지. 몇 년이 흐른 후 옆집에 사는 이웃이 말하더군. 루스 씨, 당신은 도망치고 있어요. 잠속으로 도망치고 있다고요. 당신 남편 조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다니던 딸애가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항상 슬퍼 보여요. 늘 우울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엄마한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딸애의 말 때문에 나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지. 내 자신에게 말했어. 루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금 너는 네가 사랑하는 다른 아이들마저 쫓아내고 있는 거야. 내 남편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 딸애가 엄마 늘 슬퍼 보여요 라고 말하던 날 나는 바뀌었지.
지금 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날 보며 저 사람은 살면서 한 번도 험한 일을 겪지 않았나 봐 하고 생각한다더군. 사람들은 늘 내게 이렇게 말하지. 루스 씨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늘 웃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알아야 해. 내가 조그만 아이였을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부터 자식을 앞세워 보낸 일까지 모두 말이야. 내가 겪은 일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지. 하지만 난 모든 것을 바꿨어. 난 행복을 선택했지. 내 가족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난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어.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어. 현재만 생각하자. 가족을 지켜야 한다. 내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 내가 보살펴야 할 쉐리는 지금 없다. 지금 나는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더군. 남편과 내가 살아온 날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딸애가 죽은 게 1970년대인데 우린 그 이후에 좋은 나날들을 보냈지. 남편이 죽기 전까지 말이야. 자네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겠지. 끔찍한 시련을 견딘 여인이 있다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이 말도 해주게. 그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지금 내 모습이 슬퍼 보이나? 자넨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을 선택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가장 행복한 노인들은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실천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메리 파머가 떠오른다. 메리는 뉴욕시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합 주거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녀를 방문했을 때 메리는 문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거실로 안내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몹시 불편해 보였다. 다리에는 커다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왼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메리는 내게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이미 30년 전에 시각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메리의 삶은 순탄했다. 그녀는 당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노라고 회상했다. 높은 임금을 받는 탄탄한 직장도 있었고 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거의 앞두고 있던 참이라 메리는 앞으로 만끽할 자유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메리는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삶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던 젊은 엄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이다. 몸이 마비되고 망막이 파괴되었지. 기적의 맨 앞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네 라는 말을 나는 참 좋아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배워야 했어. 앞을 볼 수 없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지. 하룻밤 사이에 내 삶이 통째로 바뀐 거야. 난 재활치료를 받느라 1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조금 나아진 것이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이라네. 난 앞을 전혀 볼 수 없어. 그리고 몸 왼쪽은 마비가 되었지. 오른손에도 수근관 증후군이 있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야. 특히 밤에는 더 저리고 아프다네. 혼자서는 돌아다닐 수도 없어. 시력을 잃으면서 방향 감각도 잃었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나서려면 항상 도움이 필요해. 내가 만약 여기서 메리의 이야기를 중단한다면 독자들은 아마 결말을 이렇게 상상할 것이다. 중증 장애인 여성이 나이 들어서 뉴욕시에 있는 1만 명의 소외계층 중 한 명이 되었다. 죽어서야 겨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웃만이 알아차리는 그런 소외계층 말이다.
하지만 메리 파머는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재앙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 현재는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소셜 네트워크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시력에 문제가 있는 다른 노인들의 고민도 상담해주고 있다. 메리는 그 끔찍했던 재앙과 병원 생활 이후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때를 회상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자고 결심했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저 멍하니 앉아 궁상만 떨고 있게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악마가 먹이를 가져온다네. 난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지. 혼자서는 침대도 벗어나지 못하던 때도 있었어. 내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해서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일어서게 된 비결이라네. 주저앉지 말게.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하게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어나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난 그렇게 한 거야. 결국 난 일어나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갔어. 인터뷰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메리가 나를 불러세웠다. 그러고는 크나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짧게 해주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있다는데 감사해야 해. 난 내 삶에 아주 만족한다네. 물론 보조기 없이 내 힘으로 걷고 싶지. 왼손을 쓰고도 싶고. 하지만 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원한다네. 신이 나를 위해 예비해둔 그날들 말이야. 이 외에도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이 많았다. 셜리 게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박조율기를 장착해야 하고 신장병도 있으며 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매일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게 말하는 거야. 정말 멋진데? 자, 이 멋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잖아. 진심으로 말이야. 셜리는 말을 이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일부러 나 자신을 계속 축복해. 정말 바보 같고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효과가 있어. 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곱씹어 생각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일이 얼마나 내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인생에서 벌어지게 될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각나고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어. 참 멋진 일이지. 앙뚜아네트 와킨스는 46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현재는 삶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은 온통 선물인 것 같아. 세상을 떠난 내 딸만 해도 그렇고 딸애가 세상을 떠나기 2, 3년 전 그때 딸아이의 삶도 그 애에겐 선물이었지. 우리에게도 선물이었고 삶 그 자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선물이야. 그렇고 말고 그렇게 삶을 바라봐야 해. 삶을 즐기게. 내가 겪은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딸의 죽음이야. 그로 인해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아이나 친구를 잃으면 눈물은 흐르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어려움과 곤경이 없는 삶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매일 삶을 포용하기 위한 결정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노년의 삶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누구나 70세 혹은 그 이상이 되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슬픔을 겪는다. 이 사회의 그 어떤 집단도 인생이 현자들 만큼 경험을 통해 거둬들인 지식이나 지혜가 풍부한 이들은 없다. 그들은 상실을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삶의 여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닥쳤을 때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어진 인생으로 그 사실을 직접 검증했기 때문이다.